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 4선 연임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로 대형마트 등의 백신 미접종자 1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페이스북에 내걸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작업 도중 숨진 배전 노동자 김다운 씨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내놓은 대책이 되풀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내놓은 특별 대책이 지난 2016년 직접 활선 작업 폐지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넘기는 위험에 외주화를 근절하는 것만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전이 사고 발생 66일 만에 늑장 사과를 하면서도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며 발뺌하는 모습에서 사과나 대책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TV토론과 관련해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정 토론 외에 추가 토론 개최에 반대해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TV토론과 관련해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며 신상 문제, 정책, 대장동 문제에 대한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에 이어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보수 진영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원들의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오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원들의 대선 기여도를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선대위 추가 혁신안에 따르면 대선 득표율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기준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지역 의원들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보장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선대위에서 잡음을 일으킬 경우 제명하거나 당에서 출당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 있어 기강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대선 기여도 인센티브 방침에 대한 기존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 4선 연임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에서 4선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앞서 열린민주당이 합단 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신설과 관련해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오는 2024년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백신 미접종자 1인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는 방역 패스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의도가 좋더라도 기본권에 제한을 두는 조치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방역 패스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해 신속한 사법적 판단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일보는 애초 백화점 등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대상에서 빠졌다가
형평성 문제가 나오자 뒤늦게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대상 선정부터 주먹구구식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늘리는 등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으나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방역패스 확대를 강행했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여준 헌신적인 국민에게 여전히 정부 말만 들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국민이 수긍할 과학적 효율적 방역으로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일보는 미접종자는 이마트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졌으며 방역 패스는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출현 이후 확진자 수 증가가 세계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만큼 방역 패스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 정책을 손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하며 효과는 같지만 저항을 줄이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무나 강제보다는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자율 권고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의 방역 패스 실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접종자 보호와 기본권 침해를 두고 논란과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더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페이스북에 내걸었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려 노골적으로 2030 남성 구애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뒤집은 배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추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요구하는 부처 폐지론을 서둘러 공약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분풀이성 공약은 사회의 파괴적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는 폐지론이 줄곧 나오는 데는 여가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우대 정책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여성을 돌보기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정치권은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며 여가부를 종종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며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라며 당초 양성평등 가족부 개편을 약속했던 그가 폐지로 돌아선 것은 젠더 갈등의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가 이 문제의 진심이라면 없앨 게 아니라 성평등 부처라는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30 남성 표심에 물타기하려는 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달라진 시대 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해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보건복지 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인데요. 간호대 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진료 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 환경, 처우 개선도 미흡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 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 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안전 한국 훈련을 통해 대응 가능한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후 받은 평가이며 이외에도 지역 안전도 평가 9년 연속 1등급, 국민 안전교육 이행 평가 우수 기관 등 재난 안전 분야에서 2년 연속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조치 및 절차를 기록한 지침입니다. 재난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선정하기 위해 1차 서면 심사에서 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마포구는 행동 매뉴얼 현장 활용성을 높이 평가받아 2차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9년 연속 1등급 등 재난 안전 분야 관련 평가에서 2년 연속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마포구는 통합 주거 돌봄으로 모두가 안전한 마포를 비전으로 2020년 4월부터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거 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마철과 혹한기, 혹서기 등의 장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리정돈 기술 컨설팅, 간단 집수리 교육도 제공하며 거주자들의 자기돌봄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런 마포구 노력의 성과로 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그동안 홈케어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며 마포구에서 주거 취약주택 거주자 및 지속적인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들이 모여 홈케어 사업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주택 수리 및 관리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주거관리가 곤란한 120여 가구가 홈케어 주치의를 통한 세심한 주거 돌봄 서비스를 받았고 97%가 홈케어 주치의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마포구민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제47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부곡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를 살피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부곡 도깨비 시장 내 일방통행길 190m 구간 시행 예정인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운영 계획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추진된 인근 아파트 주출입구 변경 공사와 차량 진입 차단 시설물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시행 초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제에 대한 충분한 계도와 시범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중순 정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부곡 도깨비 시장에서 개최된 농협은행 의왕시 지부 후원 물품 전달식에도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발전과 고용 안정에 힘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의왕시는 이러한 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2021 의왕시 우수 중소기업 시상식을 열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축하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통해 서류 심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3개사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유망 중소기업 부문에는 베스트디지털과 에드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부문에는 한국트럭정보가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정된 기업체는 현판 수여와 함께 향후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박람회 참가비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신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민년을 맞아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의왕시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온통 대전몰과 휘파람에서 새해맞이 세일 행사를 실시합니다. 온통 대전으로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통대전몰과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 휘파람에서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통대전몰에서는 새해맞이 스페셜 특가전을 통해 전 고객에게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새해 덕담 댓글에 참여한 2022명에게 적립금 2,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월 17일부터 하루 한 개 상품을 선착순 30명에게 반값에 판매하는 5일간의 행복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 휘파람에서는 2월 말까지 1만 원 상당 웰컴 쿠폰으로 신규 회원을 맞이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는 5천 원 상당 세뱃돈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온통대전몰과 휘파람은 저렴한 수수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민관협력 온라인몰로 온통대전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대전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과 시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편리하고 즐거운 대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계획입니다. 중앙로 신고 지하상가가 연결되고 제2엑스포 연결 보도육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유성구 금고동의 반려동물 공원이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에 300m 길이의 짚라인이 새롭게 운영되고 식장산 생태문화탐방숲과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가 문을 열어 시민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화재 취약 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시책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한편 2022년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과 시책에 대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을 조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며 광주형 일자리 기업과 명품 강소기업 등 우수기업은 5억 원 한도입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자 차익 2%를 보전하며 일자리 우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 등에게는 1%를 추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겼는데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지급 방식별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고단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2021년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일상회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광주 상생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인 1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자연휴양림 계획 개요, 입지 분석, 시설 배치 계획과 건축 계획 등을 보고하고 사업 유사 사례 조사 및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군은 2024년까지 휴양과 체험 관광이 결합한 경관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형 패러다임에 맞춘 숲 건강지구, 자연 경관 체험지구, 휴양 치유지구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돼 평창의 새로운 웰니스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의 문화유산인 보광사와 횡성성당이 최근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보광사에는 5층 석탑이 건립됐고 횡성성당에는 야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본당 전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합니다. 전통사찰 제15호로 지정된 횡성보광사 경내 보수정비 사업이 지난 하반기에 준공됐습니다. 군은 지역 내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광사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경내 노후화된 자연석 계단 및 축대에 대해 전통 양식에 걸맞은 보수공사가 실시됐고 5층 석탑이 새롭게 건립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립된 5층 석탑은 현대의 창작성이 반영된 독특한 양식으로 인도에서 직접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탑신분에 봉안했습니다.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제371호로 지정된 횡성성당 야간 경관 조명 사업도 지난 하반기 준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실행되는 문화재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요. 횡성성당은 1955년에 완공돼 근대 천주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 국가등록문화재에 지정된 횡성의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문화재에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으며 본당 전체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야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을 위해 특별 자금이 지원되고 신생아 1명당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가 이민년 새해를 맞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서 53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돌 전까지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정 축산 분야에서는 충북 지역 농업인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며 여성농가 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원 금액이 연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임업직불제와 일회용컨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 기업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 운영하며 시설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이 1인당 매달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가 유료화됩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남대 역시 어른 입장요금이 1인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영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인상되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좀 더 확대된 서비스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양산시가 교통약자 탑승대기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교통약자 탑승대기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스마트폰으로 양산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승하차 버스 정류소와 노선 버스를 선택 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놓칠 일이 없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님이 도와주시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약이 되면 버스 내 차량 단말기에 탑승 대기 정류소가 제공되고 이를 인지한 버스 운전기사가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과 지정 좌석 안내, 도착지 하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 버스는 양산시에서 운행 중인 65대의 저상 시내버스가 대상입니다. 교통약자 탑승 대기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양산시 교통약자분들이 저상버스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타고 내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약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안 개선해 나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은 카드 발행 절차를 거쳐 1월 20일 전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나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수시와 COP 유치위원회가 COP33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COP33 유치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으로 청년 활동과 양성과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방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드라마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가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 우리나라 배우가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와 이콰피니가 각각 TV 드라마와 뮤지컬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지만 한국인 배우는 오영수 씨가 최초입니다. 백제 절터인 익산 미륵사지 입구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이 설치됐습니다. 익산박물관 개관 2주년을 맞아 옛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단장해 신설한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를 탐험한다는 취지로 꾸며졌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비중을 높여 어린이들이 백제 미륵사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영상을 감상하고 백제 장인을 도와 사찰을 완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버터로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음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와 MRC 데이터가 공개한 2021 미국 음악시장 연간 보고서를 보면 버터는 지난해 188만 9천여 건 다운로드돼 디지털송 세일즈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BTS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영어 싱글 버터는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통산 10주간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BTS는 앞서 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126만 건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겨울철 강추위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혈압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운동과 함께 마늘이나 시금치, 콩나물 등을 섭취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